네, 최근 여당에서 이낙연 대표 주재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전세 시장 대책을 놓고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김현미 장관은 정책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글쎄요. 한 교수님 보시기 어떠세요? 어떤 발언 쪽에 좀 무게 중심이 더 실려야 된다 보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작금의 그 부동산 시장, 특히 전월세 시장이 아주 힘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장 상황에서 69주째 계속적으로 전세난이 그 가격이 오르고 있고 예. 상당히 지금 국민들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서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서민들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향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면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저는 거기에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바로 안정화 노력. 여기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서민 보호와 실거주자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 의견에 표를 던지면서 좀 모르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뭐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인해서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보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버스 지나가는데 손 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소 잃고 요양강 고쳐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정부의 정책이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이 좀 더 두고 보자.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좀 더 기다리면서 그 효과를 좀 기다려보자 그러는데 저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 하지 말고 좀 더 강력한 대한민국의 부동산 총수라고 한다면은 좀 강력하게 밀어서 서민들의 이러한 부동산 전세 안정 대책이 하루빨리 안정되기 위해서는 홍남기 부총리의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거기 한 표 던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네.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지금 뭐 20번이 넘는 대책이 나오면서 맞습니다. 예. 대책이 나오면 또다시 혼란이 빚어지고 또 구멍이 생겨서 또다시 대책을 내놓고 하는 것들이 워낙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뭐 총력을 다해서 대책을 내놓은 게 오히려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오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하시거든요.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회적 목표의 달성이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의 합리적인 그런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정부의 부동산 이런 전월세 대책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24번이나 나왔다는 거야. 이것은 결국은 국민들한테 믿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정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정부 우리 온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좀 수립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를 하고 또 정부를 믿고 이런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엔 제대로 된 대책을 좀 내놔라라는 제발 얘기로 좀 그렇게 해석을 원하고 할수 있을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시끌시끌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이 임대차 보호법 관련한 내용일 겁니다. 최근 그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 2명 중 1명, 그러니까 절반은 임대차 보호법을 재개정해야 된다,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반면 이 부동산을 주무부처라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지금의 전세 불안은 임대차 3법이 아니라 저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면서 뭐 자료까지 내면서까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좀 개정이 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지금 전세의 아파트 가격이 아까 시제에서 나왔다시피 65개월 만에 최고로 지금 상승이 되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국토부를 또 지적을 한다고 해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최근 5년간을 보면은 전월세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통계는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65개월 만에 최고로 지금 상승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우리 순진한 국민은 국토부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통계를 믿어야 되는 건지 혼란스러운 거죠.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야.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국토부잖아요. 지금 그 임대차 3법에 대한 질문의 요지가 개정이 좀 필요하나 이런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 세입자가 위로금을 줘도 우리 옛날 그 TV에 보면은 방빼, 못빼 이런 우리 그 드라마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방빼라고 해도 그때는 임대인의 막강한 권력이 있었는데 지금 못빼. 그럼 뭐 위로금을 달라. 자,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있고 또 위로금 달라고는 세입자의 통보에 임대인은 멘붕 상태야. 처음으로 겪어보는 거야. 또 앞으로 이런 임대차 3법이 나옴으로 인해서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역대에 경험하지 못한 임대차 분쟁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으면서 예. 끝이 없는 이 임대차 분쟁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특히 오늘 지금 이 질문의 포커스는 임대차 개정 임대차 3법을 일부는 개정을 해서 전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하겠다는 것을 제 요지입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무게중심이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 사실 전세가 우리나라만의 되게 독특한 제도였음에도 이제는 월세가 만약에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리고 이걸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 월세 뭐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 같은 이제 월세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혜택들을 좀 주는 게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분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좀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생각이 이 월세에 대한 세제 혜택 이것은 합리적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엄발의 오줌 눕기 정책이라고 그럴까? 이게 지금 이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470만 가구인데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통계가 보니까 단지 7만 가구밖에 불과해. 어떤 혜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월세가 470만 가구인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세대 수가 대상이 7%밖에 안 돼. 그게 그래서 이런 정책을 좀 피지 말고 저는 근본적인 해결 방식은 아까 우리 앵커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 예. 부동산 우리 경제학의 기본 원칙은 수요 공급 논리입니다. 네네. 물론 지금 우리가 포커스는 전세 시장을 지금 노크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아파트 시장의 매매와 전월세 같이 이렇게 포용을 해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은 수요 공급 논리에서 아주 굉장히 기본 원칙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어 그건 가격이 오릅니다. 그렇죠.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적어 그건 가격이 내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월세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한다면은 예.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 이게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통계를 보니까는요. 2019년도 지금 현재죠. 이때의 아파트의 공급수가 지금 5만 3천 가구인데 네. 2021년도에는 3만 한 5천 가구밖에 안 돼. 대폭적으로 줄어들어.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 공급이 적어들으면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이 오르겠죠. 네. 매매 가격도 오르고 전세 수요가 지금 품귀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세 가격도 올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요. 가격이 올라서도 안 되고 가격이 내려서도 안 돼. 적정하게 가격이 안정돼 가면서 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다르면 가격이 뛰어오른다. 전세 가격이 하루가 다르면 뛰어오른다. 이런 시장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사례를 말씀하시기 전에 네.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급을 늘려야 된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 예. 뭐 대책이 된다고 했을 때 네. 사실 정부도 얼마 전에 뭐 3기 신도시라든지 신도시, 이런 네.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지만 네. 사실 공급 확대라는 게 당장 효과를 나타내기 좀 맞습니다. 어렵잖아요. 입주할 예.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죠. 그럼 당장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벅찬 대책이 되지 않나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공급을 늘리는 방법에서는 대규모의 주택 공급, 쉽게 말해서 한때 우리 1기 신도시가 개발이 될 때에 서울의 강남 아파트가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다 아시겠지만 분당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일산 신도시가 공급이 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은 좀 됐어. 그런데 지금의 이 그 주택에 대한 공급은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 벽돌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듯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마스크가 필요해 돼서 마스크 공장에 주문을 해서 밤새워 가면서 하면은 찍어낼 수가 있지만은 예. 이 주택이라는 아파트 공급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월세 세액 공제나 막 이런 정책 요게 말고 좀 임팩트하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네. 계속 지금 뭐냐면은 각종 언론이나 그 방송에서 그 아파트에 대한 전세, 매매가 엄청나게 오르니까 계속 방송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공급을 늘리면서 예. 그러면서 주택 가격 또는 전월세 가격을 안정을 시켜야 되는 정부의 근본적인 처방이 좀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가격에 올해 이제 올랐던 집값들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정부의 생각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세부담이 커지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떠십니까? 이러면은 뭐 다주택자들이 내년에는 막 물량을 내놔서 공급이 늘어나고 이렇게 될까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기대는 하지 않아도 일부는 매물이 어느 정도는?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현재까지 세 부담보다는 이 세금 내는 것보다는 가격 상승분이 더 이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랬는데 저는 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 지금 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많이 나오게끔 하려고 한다면은 1가구 1주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사람한테는 정부의 이런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이 좀 나와서 세제를 강화한다든지 아까 그 공시지가의 현실화 또는 종부세 이런 문제를 1가구 1주택을 겨냥한 게 아니라 그건 애유적인 규정으로 하고 아까도 같은 내용이지만은 그래서 이런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드라이브 정책을 펴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좀 시장에 많이 나오면은 아까와 같은 똑같은 논리겠지만 수요 공급 논리에서 집을 짓는 것도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이런 매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공급이 원활히 돼서 수요도 적정해서 가격이 좀 안정될 것을 그렇게 겨냥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반면에 민주당은 종부세에 대해서는 일단 완화 계획은 없다고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종부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그 종부세 문제를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야 된다. 어떤 문제냐면은 지금 아까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주택을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소액 1가구 1주택 소유자한테는 그렇게 물론 이제 그 금액이 크다 보면은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종부세에 관련된 문제를 좀 쉽게 말해서 또 법인에 관련돼서 법인이 또 다주택자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인 세제 정책으로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아주 우리 김인만 소장님이 저는 강공책을 좀 펼쳤는데 아주 합리적이고 융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때리기만 하지 말고 좀 먹이도 좀 줘서 어르고 달랠 필요도 그렇지. 있죠. 그렇게 해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또 이런 종부세에 관련된 내용,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 조절을 했으면 하면서 가장 저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또 법인이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종부세라는 이런 것을 조정이 아니라 강화를 더 해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7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같은 이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 살려고 자금 어떻게 모았냐라는 거를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일종의 뭐 정부의 허락받고 이제 집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냐라는 불만도 있거든요. 김 교수님 어떠세요?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글쎄 자금 조달 계획서 아까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실 때 심리적인 위축감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라. 이거 지금 우리 김인만 소장님같이 공부도 잘하고 서류를 잘 만지시는 분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계약서 하나만 봐도 일반 서민들은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류가
15가지 종류예요. 네, 진짜 네? 많네요 보니까. 그런 서류를 누가 다 준비를 본인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죠. 네.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위축감이 들고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국계법에 나와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주택거래 허가제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이 신고서 저기가.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좀 정리를 해서 위축감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실수요자들한테 제발 저기 피해가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